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세 시장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부석본부장이 결선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밤사이 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 헬로윈데이에 대비해 오늘부터 사흘간 유흥시설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때라며 국정 역량도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 등을 통해 전세 시장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며 내년 국정 운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3분기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6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특히 일자리 유지와 창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32조 원을 투입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제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 건데 청와대는 연말에는 전세 시장이 차츰 안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며 상법 등 경제 3법과 민생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평화의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을 야당은 시위로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었고 정의당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정연설 불참도 고민했던 국민의힘은 시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 특검 도입을 외쳤습니다. 특검으로 지시하면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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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오부 요인 그리고 3당 지도부가 만나는 사정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불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신체 검색을 하려 하자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항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의 연설 시작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20차례 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내년 예산 15조 원 삭감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공감과 위로 대신 자랑스레 선방을 말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는 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준 노동자 기억하십니까?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어제 KBS 뉴스에 출연해서 최근 있었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이 냉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S에 출연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또 거기에 또 이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돼 놓으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명하고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30분 만에 수사 지휘권을 수용했음에도 국감에서 위법이라고 말한 건 냉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께서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임기를 마치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언제 등의 내용을 뺀 부실한 말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른 집값은 이전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또 이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또 안게 되고 그러죠. 전세 시장 불안정은 세대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충족되면 만나겠다는 의사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가 남아있고 또 미국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추가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유명희 후보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와 산업자원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소집된 WTO 회의에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결선 라운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사실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제네바 주재 한국과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전체 회원국이 모인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지만 정확한 표 차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체 164개국 가운데 100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는 앞으로 전체 회원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9일 특별 일반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미국 등 그동안 한국을 지지해준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어제 WTO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는 강대국 미국의 반대를 바탕으로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해 역전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역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사무총장 선출을 지연시키기보다
선호도 조사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종 판결이냐, 다시 재판이냐 관심이 쏠립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로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어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됐는데요. 뇌물 4천여만 원 정도가 인정된 건데 별장 성접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소감 말씀해 주시죠. 출소 11개월 만인 어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검찰의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성접대 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건의 핵심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에서 검사 1명을 추가로 지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술접대를 했다는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2명을 지목했는데 이번 2차 검찰 조사에서 검사 1명을 더 밝힌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어제 오후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출정 조사를 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골프 모임과 관련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또 헬로윈 데이가 있어서 젊은 층의 모임과 파티가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어제 확진자는 몇 명 나왔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명 확인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96명,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명, 서울 23명, 인천 10명 등 여전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14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와 골프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통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어제 오전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는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소의 모든 직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는데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 11명이 새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됐습니다. 경기 포천시 초등학교 관련해서도 어제 학생과 학생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명이 됐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해선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 관련해선 9명이, 경기 광주시 재활병원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관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헬로윈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따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전후해 각종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다음 달 3일까지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 153곳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클럽이 많은 이태원과 홍대클럽 거리, 강남역 주변 등 7개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 식약처와 함께 심야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적발 다음 날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은 클럽 등이 영업을 쉬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이번 주말에 발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일요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우선 고려하는 만큼 거리두기 개편의 방향은 더 정교한 방역 기준을 제시하고 각종 시설의 운영 역시 획일적인 제한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나누는 등 더 정밀하게 손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사실상 2차 대유행 기류를 보이면서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2월 초까지 전면 봉쇄, 독일도 다음 달 부분 봉쇄를 단행합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9만 명.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프랑스가 결국 봉쇄령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아일랜드, 웨일즈에 이어 전면 재봉쇄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일 자정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집 주변 1km 내 이동을 제한하고 유럽 외 국경도 닫을 방침입니다. 식당과 술집은 물론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되지만 초중고교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위해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Confiner les plus âgés, les plus vulnérables, tester, alerter, protéger, augmenter les lits de réanimation. Aucune de ces solutions n'est suffisante en l'état actuel. Il faut aller plus loin. 접경국 독일도 부분 봉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주 동안 식당, 술집을 폐쇄하는 대신 상점과 학교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번 부분 봉쇄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봉쇄가 머지않은 분위기입니다. 고강도 방역 제한에 나섰던 콘테 총리는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하자 어떤 피해를 치르더라도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며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응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럽의 바이러스 통제는 한계에 임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 대선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서 이미 7천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요. 4년 전 대선 당시 전체 투표 인원의 절반 이상이 벌써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의 우편 송달 마감 시한을 연방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르게 판결하면서 그걸 둘러싼 대혼란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인디애나, 위스콘신,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사전 투표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현재까지 7,400만여 명. 2016년 대선 당시 1억 3천여 명이 투표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특히 흑인 청년층의 사전 투표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Found that young people who were marching and demonstrating not only were more likely to be registering people to vote, but were much more likely to be talking to other young people about the election and issues that they care about. 사전 투표 가운데 우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대법원이 사전 우편 투표의 송달 마감 시한을 각 주별로 다르게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대선 3일 뒤인 6일까지 인정한다고 선언했지만 위스콘신주의 경우 11월 3일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점인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의 마감 시한을 늘려달라며 공화당은 선거 당일까지만 유효표로 반영해달라며 각각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등 3곳을 넘나들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면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또다시 법과 질서를 소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The rioting in Philadelphia, you have to stop it. They have to stop it. But they should bring in their National Guard if the police need help. 반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흑인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There is no excuse whatsoever for the looting and the violence. None whatsoever. I think to be able to protest is totally legitimate. It's totally reasonable. 핵심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인데다 우편 투표 변수도 있어 승부 예측이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남은 기간 경합주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택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등 생전이 발자취가 남은 곳을 들른 뒤에 경기도 수원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운구차가 병원을 나섭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 뒤이어 이부진 사장 등 두 딸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섭니다. 1시간 동안 엄수된 비공개 연결식에는 유족과 고인의 지인, 삼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운구행렬은 고인의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돌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서울 용산 자택과 리움 미술관을 거쳐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식까지 챙길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미리 나온 임직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화꽃으로 이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기공식에도 참석했던 반도체 16라인 앞에선 유족들이 차에서 내려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 회장의 조부모 등이 묻혀있는 경기도 수원의 가족 선영. 27년 동안 그룹을 이끌며 글로벌 삼성을 일궈냈고 정경유착과 승계 논란 등 오점도 함께 남긴 고 이건희 회장. 78년 영욕의 삶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14살 때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관순 열사의 가장 어린 시절이 될 텐데요. 홍정표 기자가 전합니다. 정갈한 귀밑머리에 한복 차림을 한 앳된 소녀들. 1915년 7월 충남 공주 영명학교 여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14살 유관순 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부진 눈매의 소녀는 수형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추정일 뿐이고 향후 다른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살이던 1914년에 영명학교에 입학해 2년 동안 다닌 유관순 열사의 재학 시기와도 겹칩니다.
사진 속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이곳에 입학시키고 1916년 이화 학당에 편입시킨 선교사 앨리스 샤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두루 대학에 보관 중인 샤프 선교사 자료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고화질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유 열사와의 연관성이 부각됐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1916년에 이화학당에 편입한 그 유관순 열사 사진도 그래서 이 속에 좀 있지 않을까.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미국 두루대에 연구진을 보내 과학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고의 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의 해당 타이어뱅크 가맹점주로부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휠을 훼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이 점주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했던 타이어뱅크 가맹점주.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문제의 가맹점에서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와 진정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난 가맹점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는 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상습성을 부인했습니다. 타이어를 훼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어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맹점주로부터 이전에도 몇 차례 휠을 훼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가맹점주의 유례성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타이어뱅크 본사 측의 입장과도 다른 진술입니다. 그 사업주 얘기로는 본인이 늘 있었던 행동은 아니고 이번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에 대해 휠 고의 훼손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확인 중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횟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의심 신고와 진정만 30여 건. 경찰은 해당 매장에서 얼마나 상습적으로 휠 고의 훼손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런 행위에 대해 본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강원 지역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4.2도, 서울은 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9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점차 기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레 아침까지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많아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은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철원은 영하 0.7도, 안동이 2.2도, 전주 5.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춘천 16도, 대전 17도, 부산 20도, 광주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시장 안정화 방침도 밝혔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며 내년 국정 운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3분기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6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특히 일자리 유지와 창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32조 원을 투입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제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 건데 청와대는 연말에는 전세 시장이 차츰 안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며 상법 등 경제 3법과 민생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평화의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수용을 외치며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신속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정연설 불참도 고민했던 국민의힘은 시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 특검 도입을 외쳤습니다. 특검으로 지시되면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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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오부 요인 그리고 3당 지도부가 만나는 사정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불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신체 검색을 하려 하자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항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의 연설 시작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20차례 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내년 예산 15조 원 삭감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공감과 위로 대신 자랑스레 선방을 말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는 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준 노동자 기억하십니까?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세나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또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 108제곱미터는 지난해 7억 9천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 3천만 원으로 30%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를 넘었고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 서울에서만 약 58만 가구,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지난해보다 30%를 더 내야 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6억 원 초과주택은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중저가, 1주택 소유자만큼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제시됐다가 이보다는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 원으로 하면 서울에서만 225만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89%가 해당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면 서울에서 200만 가구, 전국에서는 약 1,200만 가구로 좁혀집니다. 세율은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인 점을 감안해 체감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전세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00세대 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달 84제곱미터 전세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둘 다 같은 층으로 열흘 사이에 계약됐는데 그 사이 4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물건이 없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사시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전세 수급 지수는 126.1.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량에 비해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기도 어려운 상황. 정부가 쓸 수 있는 전세값 안정카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굳이 현금이 또 수출되는 거라서 집을 마련해서 원리금으로 나간다는 것과 또 다른 개념이라서 서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단기적인 대책 발표만으론 전세값을 잡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수급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10월 이후에는 전세값이 안정되는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숙박, 여행 할인권 지원 사업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도 타격이 컸던 관광업계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시에 관광지 방역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에 대해선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1000여 개 여행 상품으로 온라인 예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7만 원 이하 숙소는 3만 원, 7만 원이 넘을 경우 4만 원의 할인권을 예약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식을 3차례 하면 4번째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외식 할인 지원도 시행됩니다. 유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대 60%를 할인해주고 농촌 관광 상품도 속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재개되는데 정부는 우선 어제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2,200여 명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지역과 시설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거리두기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내용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요일 날 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 부분도 같이 기준 단계별 어떤 조정 부분도 이제 같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되고 있지 않고 단계의 어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라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1단계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가 병행되지 않는 1단계는 언제든지 2단계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1단계일수록 그리고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가장 방역 수칙 준수가 철저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곳곳의 국제영화제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봄 개막이 무산된 칸 국제영화제를 대신해 사흘간의 미니 영화제가 프랑스 칸 현지에서 개막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메인 건물인 팔레드 페스티벌 앞에 다시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제73회 칸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스페셜 칸 2020이란 이름으로 특별 미니 영화제를 열었는데요. 이날 개막식부터 사흘 동안 올해 칸 영화제의 공식 초청작 4편과 단편 영화 일부가 상영됩니다. 아울러 이 기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단편 경쟁 부분의 황금종려상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앞서 칸 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6월 개최가 무산된 오프라인 행사 대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올해 공식 초청작 56편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수도 도쿄에서 7년 만에 인구 순유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도쿄로 전입한 이들보다 도쿄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전출자 수가 더 많았는데요.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로 도쿄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를 앞지른 것은 올해 5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월에는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해제돼 다시 도쿄 전입자 수가 더 많아졌지만 이후 7월부터 석 달째 인구 순유출 현상은 계속되는데요. 이에 대해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도쿄처럼 감염병 확산이 쉬운 대도시나 밀집 지역을 피해 교외로 거주하려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의 유명 독립서점이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독자들의 열렬한 응원과 쏟아지는 지원 덕분에 기사회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매장 앞,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1927년에 문을 연 뉴욕의 대표적인 독립 고서점이자 문화적 명소인 스트랜드 서점입니다. 최근 서점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적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자 공식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며 서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게시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전역의 독자들로부터 서점을 위기에서 구해내자며 응원과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개점 30분 전부터 입장 대기줄이 생긴 것은 물론 서점의 온라인 판매량은 평소보다 40배가량 급증했고 또 혼자 197권의 책을 한 번에 구매하며 응원을 보낸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풍자에 이어 이번에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터키는 법적, 외교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이슬람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어제 날짜 신문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예언자를 부르면서 이슬람 의상을 입은 여성을 희롱하는 모습에 만평을 싣고 에르도안 사석에서는 재미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즉각 법적, 외교적 조치를 경고했고 터키 검찰은 공식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İslam ve Türkiye düşmanlarının özgürlük adına girdikleri kin ve nefret bataklığında boğulup gideceklerine inanıyorum.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터키의 대응이 혐오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계속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Les intimidations, la France ne renoncera jamais à ses principes et à ses valeurs, et notamment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à la liberté de publication. 이런 가운데 프랑스 주간지의 이슬람 풍자에 대한 반발은 소말리아와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국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সরকারিভাবে ঘোষণা দেওয়া হোক বাংলাদেশে কোনো ধরনের ফ্রান্সের পণ্য চলবে না. 프랑스 교사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또다시 게재된 이슬람 풍자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국 70개국 등교 못해 추석 연휴 이후 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어제 전국 7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날보다 2배 늘어 추석 연휴 이후 집계치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수업 조정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에서도 10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순차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확진자는 703명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흡기 환자 감소, 우울증 환자는 증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보다 98%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는 지난해보다 7%가량이 증가한 71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부터 44세 이하 여성은 지난해보다 21%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과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건수 18% 감소, 8월 기준 역대 최소치라는 키워드입니다. 올해 8월의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20%나 가까이 감소하면서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8월의 혼인한 건수는 15,033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18% 줄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8월 기준으로 건수는 역대 최소치, 감소율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계청은 30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았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8월 출생아 수는 22,472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여 명이 줄었고 8월 사망자 수는 25,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사상 첫 연간 인구 자연 감소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2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 부당 내부 거래에 있다는 건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정보를 빼내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 문예슬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기내식 공급 차질로 100여 편의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하는 소동을 빚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예측을 잘 못한 것이 저희들의 큰 실수라고. 공정위는 이 사태를 초래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 부당 내부 거래가 있었다며 지난달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출신 윤모 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을 접촉해 심사 일정 등 내부 정보를 빼돌려 금호 아시아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윤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는 윤 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2년간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의 신규 노선 홍보를 위한 대형마트 카트 광고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는데 금액만 5억 원어치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또 윤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자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에게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가로 공정위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광고 집행은 계열사에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조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때도 윤 씨의 광고 회사는 사조산업의 광고를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윤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윤 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롯데슈퍼의 이른바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멋대로 반품하고 또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러서 마음대로 일을 시켰던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겁니다. 판촉 행사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데요.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롯데슈퍼는 한 첨가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어치를 반품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 업체가 납품한 음료수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 측이 떠안기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 위반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물건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쪽에서 좀 갑질을 당했다 뭐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촉 행사 600여 건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판매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3년 넘게 계속됐고 불려간 납품업체 직원만 1,4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사전 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아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한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거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는 비용 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부당 반품에 대해 계약 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개선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고 윤형중 신부를 기리는 서예전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공동 주최로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암흑 속의 횃불 등 함세웅 신부의 서예 작품 51점을 선보입니다.
고 윤형중 신부는 일제강점기에 한글 보급운동 등에 이바지한 잡지 카톨릭 청년 창간을 주도했고 종교와 언론 분야 지도자로 카톨릭 순교자 현양과 민주화 운동 등에 힘썼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보내는 어른들의 반성문 같은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현실을 담은 작품도 나오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진작가를 꿈꾸는 19살 청년. 그러나 현실에선 콜센터 실습생으로 일하며 돈을 갚으라고 고객을 독촉하고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상진 고객님, 카드 사용료 174만 원이 연체 중입니다. 이 청년은 카드 연체금을 직접 받으러 갔다가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되고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 받아와! 그가 남긴 단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해온 신수환 감독이 청년 세대에게 건네는 반성문 같은 작품입니다.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지만 남들에겐 숨겨왔습니다. 누가 봐. 같이 잠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아플 땐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되는 일이 성소수자들에겐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인지를 보여줍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공간입니다. 직계 가족 아니면 따로 면회 불가하세요?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결국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단단한 이들의 사랑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가족이요. 우리가 때때로 벗어나고 싶은 이 팍팍한 삶마저도 앞선 세대의 희생을 통해 간신히 지켜낸 것이란 아픈 진실을 담은 76회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원 지역과 충북, 경북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4.3도, 파주와 제천, 봉화와 장수도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레 아침까지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합니다. 하늘도 맑아서 시정도 좋은 편인데요. 오늘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철원이 영하 0.7도, 안동 2.2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춘천 16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세 시장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밤사이 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 헬로윈 데이에 대비해 오늘부터 4일간 유흥시설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6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해서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선호도 조사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열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성명까지 냈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막판 선거운동 미국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베를린에서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유명희 후보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와 산업자원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소집된 WTO 회의에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결선 라운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사실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표 차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체 164개국 가운데 100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는 앞으로 전체 회원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9일 특별 일반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미국 등 그동안 한국을 지지해준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어제 WTO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무역대표부 공식 성명을 통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는 강대국 미국의 반대를 바탕으로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해 역전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역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사무총장 선출을 지연시키기보다 선호도 조사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부각됐던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이제는 경제 반등을 이뤄내자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요즘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걸 감안해서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며 내년 국정 운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3분기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6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특히 일자리 유지와 창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32조 원을 투입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제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 건데 청와대는 연말에는 전세 시장이 차츰 안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며 상법 등 경제 3법과 민생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평화의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이지만 문 대통령의 어제 국회 방문, 야당에게는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팻말을 들었고 정의당도 법안과 관련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정연설 불참도 고민했던 국민의힘은 시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 특검 도입을 외쳤습니다. 특검으로 지시되면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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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오부 요인 그리고 3당 지도부가 만나는 사정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불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신체 검색을 하려 하자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항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의 연설 시작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20차례 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내년 예산 15조 원 삭감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공감과 위로 대신 자랑스레 선방을 말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는 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주 노동자 기억하십니까?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국회법은 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KBS를 찾아 최근 쟁점이 됐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일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KBS에 출연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또 거기에 또 이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돼 놓으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명하고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30분 만에 수사 지휘권을 수용했음에도 국감에서 위법이라고 말한 건 냉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께서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임기를 마치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언제 등의 내용을 뺀 부실한 말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른 집값은 이전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또 이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또 안게 되고 그러죠. 전세 시장 불안정은 세대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충족되면 만나겠다는 의사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종 판결이냐 아니면 다시 재판이냐 관심이 쏠립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로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어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됐는데요. 뇌물 4천여만 원 정도가 인정된 건데 별장 성접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소 11개월 만인 어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검찰의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성접대 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건의 핵심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에서 검사 1명을 추가로 지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술접대를 했다는 현재 검사 3명 가운데 2명을 지목했는데 이번 2차 검찰 조사에서 검사 1명을 더 밝힌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어제 오후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출정 조사를 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 영하권에 든 가운데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낮에도 쌀쌀하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배지캐스터, 다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죠? 네, 오늘은 두꺼운 겉옷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4.6도, 파주와 제천, 봉화와 장수도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5.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당분간 점차 기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모레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합니다. 하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3명 늘었습니다.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국내 발생만 떼놓고 봐도 96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골프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통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서울 서대문구 한 보건소에서 직원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경기도 용인시에서 있었던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도 11명이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누적 인원이 4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또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6일에 학생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계속 감염자가 나오면서 어제도 가족과 학생 등 4명이 추가됐고요. 그렇게 해서 누적 확진자가 14명까지 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서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다니던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09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제 전국 7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집계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여 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곳, 강원도도 10곳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일요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는 서울시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클럽과 이른바 감성주점 등의 전담 공무원들을 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환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이 클럽은 이번 주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일단은 목금토일 다 안 할 생각이고요.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해마다 헬로윈데이에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이태원 일대에 모였는데 손님이 꽉 찬 클럽 안에서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많이 힘들긴 한데 방역수칙 일일이 지켜가면서 이게 영업하기에 부담도 많이 되고.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준 인근 식당들은 이번 주말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전화가 한 팀, 두 팀밖에 안 들어. 점심시간에 도 없어요. 손님 오면서 장사도 완전 걱정스럽지 않아요. 방역의 위험 요인이 돼버린 헬로윈을 앞두고 방역은 대폭 강화됩니다. 클럽이 밀집한 이태원 골목에는 QR코드 확인과 체온 측정을 위한 방역 게이트가 설치됩니다. 식약처와 경찰은 용산과 마포, 강남, 광진, 강북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일제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의 클럽과 감성주점 100여 곳에는 전담 공무원 2명이 상주하며 사흘간 집중 감시합니다. 입장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는데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이 정지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미준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길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방역당국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대표자들과 이번 주 금, 토, 일요일에 휴업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유럽은 또다시 코로나19 방역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봉쇄 조치를 재개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국경을 다시 닫아 걸고 또 식당, 술집들 폐쇄하고 다급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파리에서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9만 명.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프랑스가 결국 봉쇄령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아일랜드, 웨일즈에 이어 전면 재봉쇄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일 자정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집 주변 1km 내 이동을 제한하고 유럽 외 국경도 닫을 방침입니다. 식당과 술집은 물론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되지만 초중고교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위해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Confiner les plus âgés, les plus vulnérables, tester, alerter, protéger, augmenter les lits de réanimation. Aucune de ces solutions n'est suffisante en l'état actuel. Il faut aller plus loin. 접경국 독일도 부분 봉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주 동안 식당, 술집을 폐쇄하는 대신 상점과 학교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번 부분 봉쇄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봉쇄가 머지않은 분위기입니다. 고강도 방역 제한에 나섰던 콘테 총리는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하자 어떤 피해를 치르더라도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며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응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럽의 바이러스 통제는 한계에 임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미국은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권자들의 참정 의지도 높아서 사전 투표만 7천만 명대, 지난번 대선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이미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전 투표가 우편으로 진행되는데 언제 도착한 용지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각 주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향후 선거 불복이라든가 심각한 부작용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인디애나, 위스콘신,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사전투표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현재까지 7,400만여 명. 2016년 대선 당시 1억 3천여 명이 투표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특히 흑인 청년층의 사전투표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found that young people who were marching and demonstrating not only were more likely to be registering people to vote, but were much more likely to be talking to other young people about the election and issues that they care about. 사전투표 가운데 우편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대법원이 사전 우편투표의 송달 마감 시한을 각 주별로 다르게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대선 3일 뒤인 6일까지 인정한다고 선언했지만 위스콘신주의 경우 11월 3일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점인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의 마감 시한을 늘려달라며 공화당은 선거 당일까지만 유효표로 반영해달라며 각각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등 3곳을 넘나들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면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또다시 법과 질서를 소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The rioting in Philadelphia, you have to stop it. They have to stop it. But they should bring in their National Guard if the police need help. 반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흑인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There is no excuse whatsoever for the looting and the violence. None whatsoever. I think to be able to protest is totally legitimate, it's totally reasonable. 핵심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인데다 우편 투표 변수도 있어 승부 예측이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남은 기간 경합주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고의 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의 해당 타이어뱅크 가맹 점주로부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휠을 훼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이 점주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했던 타이어뱅크 가맹점주.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문제의 가맹점에서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와 진정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난 가맹점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는 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상습성을 부인했습니다. 타이어를 훼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어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맹점주로부터 이전에도 몇 차례 휠을 훼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가맹점주의 유례성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타이어뱅크 본사 측의 입장과도 다른 진술입니다. 그 사업주에게로는 본인이 늘 있었던 행동은 아니고 이번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에 대해 휠 고의 훼손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확인 중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횟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의심 신고와 진정만 30여 건. 경찰은 해당 매장에서 얼마나 상습적으로 휠 고의 훼손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런 행위에 대해 본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14살 때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관순 열사의 가장 어린 시절이 될 텐데요. 홍정표 기자가 전합니다. 정갈한 귀밑머리에 한복 차림을 한 앳된 소녀들.
1915년 7월 충남 공주 영명학교 여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14살 유관순 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부진 눈매의 소녀는 수형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추정일 뿐이고 향후 다른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살이던 1914년에 영명학교에 입학해 2년 동안 다닌 유관순 열사의 재학 시기와도 겹칩니다. 사진 속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이곳에 입학시키고 1916년 이화학당에 편입시킨 선교사 앨리스 샤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두루 대학에 보관 중인 샤프 선교사 자료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고화질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유 열사와의 연관성이 부각됐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1916년에 이화학당에 편입한 그 유관순 열사 사진도 그래서 이 속에 좀 있지 않을까.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미국 두루대에 연구진을 보내 과학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일궜던 여러 사업장들을 돌면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운구차가 병원을 나섭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 뒤이어 이부진 사장 등 두 딸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섭니다. 1시간 동안 엄수된 비공개 연결식에는 유족과 고인의 지인, 삼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운구행렬은 고인의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돌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서울 용산 자택과 리움 미술관을 거쳐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식까지 챙길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미리 나온 임직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화꽃으로 이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기공식에도 참석했던 반도체 16라인 앞에선 유족들이 차에서 내려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 회장의 조부모 등이 묻혀 있는 경기도 수원의 가족 선영. 27년 동안 그룹을 이끌며 글로벌 삼성을 일궈냈고 정경유착과 승계 논란 등 오점도 함께 남긴 고 이건희 회장. 78년 영욕의 삶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통한 세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라며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저가 1주택 소유자들은 최대한 세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또 내놓겠다는 겁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 108제곱미터는 지난해 7억 9천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 3천만 원으로 30%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를 넘었고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 서울에서만 약 58만 가구,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지난해보다 30%를 더 내야 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6억 원 초과주택은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중저가 1주택 소유자만큼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제시됐다가 이보다는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 원으로 하면 서울에서만 225만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89%가 해당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면 서울에서 200만 가구, 전국에서는 약 1200만 가구로 좁혀집니다. 세율은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인 점을 감안해 체감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또 한 번 이슬람을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대상이 됐는데요. 터키가 법적, 외교적인 대응까지 경고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어제 날짜 신문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예언자를 부르면서 이슬람 의상을 입은 여성을 희롱하는 모습에 만평을 싣고 에르도안 사석에서는 재미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즉각 법적, 외교적 조치를 경고했고 터키 검찰은 공식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İslam ve Türkiye düşmanlarının özgürlük adına girdikleri kin ve nefret bataklığında boğulup gideceklerine inanıyorum.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터키의 대응이 혐오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계속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Les intimidations, la France ne renoncera jamais à ses principes et à ses valeurs, et notamment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à la liberté de publication. 이런 가운데 프랑스 주간지의 이슬람 풍자에 대한 반발은 소말리아와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국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সরকারিভাবে ঘোষণা বাংলাদেশে কোনো ধরনের ফ্রান্সের পণ্য চলবে না. 프랑스 교사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또다시 게재된 이슬람 풍자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보내는 어른들의 반성문 같은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현실을 담은 작품도 나오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진작가를 꿈꾸는 19살 청년. 그러나 현실에선 콜센터 실습생으로 일하며 돈을 갚으라고 고객을 독촉하고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상진 고객님, 카드 사용료 174만 원이 연체 중입니다. 이 청년은 카드 연체금을 직접 받으러 갔다가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되고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 받아와! 그가 남긴 단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해온 신수환 감독이 청년 세대에게 건네는 반성문 같은 작품입니다.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지만 남들에겐 숨겨왔습니다. 누가 봐. 같이 잠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아플 땐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되는 일이 성소수자들에겐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인지를 보여줍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공간입니다. 직계 가족 아니면 따로 면회 불가하세요?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결국 그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단단한 이들의 사랑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가족 이야기. 우리가 때때로 벗어나고 싶은 이 팍팍한 삶마저도 앞선 세대의 희생을 통해 간신히 지켜낸 것이란 아픈 진실을 담은 76회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숙박, 여행 할인권 지원 사업이 이번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해왔던 국민들은 혜택을 받으면서 여행길에 나설 수 있게 됐고요. 거리 두기 강화로 특히 타격이 컸던 관광업계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에 대해선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1000여 개 여행 상품으로 온라인 예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7만 원 이하 숙소는 3만 원,
7만 원이 넘을 경우 4만 원의 할인권을 예약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식을 3차례 하면 4번째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외식 할인 지원도 시행됩니다. 유원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대 60%를 할인해주고 농촌 관광상품도 속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재개되는데 정부는 우선 어제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2,200여 명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집을 담보로 자신의 집에 살면서 다달이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집이 오랜 기간 빈 채로 방치되는데요. 이런 집들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살다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 유혜진 씨. 최근 어렵게 살 집을 구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살던 집인데 임대 매물로 나온 겁니다. 학교 근처만 봐도 일단은 보증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건데 일단 더드림 주택은 500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집을 오랫동안 비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를 내놓습니다. 공사는 이 집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정도로 다시 임대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연금의 임대료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실 필요가 없고 또 공사를 통해서 매월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세입자들은 장판이나 벽지 등을 도배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서울 전역,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발도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사실 개발할 곳도 없고 물량이 사실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유휴 자산을 활용하는.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2만 2천여 명, 임대를 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 서울시 등은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충돌해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었죠. 삼성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 기금 66%가 아직도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용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선이 충돌해 원유 12,500여 킬로리터가 유출된 사고. 당시 충남 6개 시군은 물론 전남북 5개 시군 해상 양식장까지 온통 기름이 뒤덮여 사상 최악의 검은 재앙이었습니다. 삼성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지역발전 기금 2,900억 원을 기부했고 해양수산부 관여에 2018년 11월 민간기구 2곳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최대 피해적인 태안 등에 속한 허베이 협동조합은 기금의 66%와 이자 수익을 합쳐 2,02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대의원 51명의 선출을 놓고 갈등이 일면서 돈을 어떻게 쓸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해 피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급기야 태안군이 주민기구를 해체하고 기금을 넘겨받아 집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베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무관청인 해수부 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허베이 협동조합 태안 지부는 반발했습니다. 특정 지역 조합원들이 이권관계 때문에 선거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바람에 선거 일정이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조합원 배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총회 개최마저 어려워 추진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태안 관내에 7,3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은 기금 관리를 넘겨받아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지역발전 사업을 짜겠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주가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도입한 똑똑하고 편리한 농업, 스마트 농장 실험이 밀양에서 펼쳐집니다. 농업에 청년들이 뛰어들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으키고 농촌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결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윤수 기자입니다. 영양분을 만들어 물에 녹인 양액에서 토마토가 탐스럽게 자랍니다. 유리 온실안의 온도와 일조량은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드는 딸기 재배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관리와 수확까지 합니다. 미래 농업 현장의 모습입니다.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청년 5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박사과정 32살 김태욱 씨는 농업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은 기업체 대신 스마트 농업에 취업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별리가 개설되는데 거기 취업해서 공무원 비슷한 직을 한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농가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실습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정부와 경상남도 밀양시는 48헥타르 규모의 들판에 9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스마트 농장을 건설합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스마트팜 그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을 새롭게 살리자는 그런 뜻이다라는 점. 농촌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새로운 농업을 시도해 생산과 판매, 유통까지 하는 겁니다. 영남 내륙 농업의 중심지로 밀양강을 끼고 도는 이 들판이 청년들이 모여 첨단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2년 뒤에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KBS 뉴스 천윤수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어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대체로 어제보다 여유 많은 모습입니다. 반대 성수 방향은 홍은램프 부근과 사근램프 구간만 잠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다시 성수대교 부근 시속 약 20km 내외 속도로 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간 어제보다는 지나기 수월합니다.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에서 국회 방향 여의 2교까지 짧은 정체 있지만 이후 서강대교 남단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수유역부터 미아 삼거리 방향 미아역 지나 삼양동 입구 사거리까지 보시는 화면처럼 차량 행렬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율곡로 창덕궁 앞에서 경복궁 방향과 안국역 일대 모두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합정역 9번 출구 앞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회 후 마포구청 앞까지 한 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초동 대검찰청 부근 오늘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근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겨우 하나 나온 전세 매물 보자고 아파트 복도에 이렇게 줄이 섰죠. 계약은 결국 제비 뽑기로 했고요. 2주 전쯤 온라인에 올라온 이 사진은 심각한 전세난을 단적으로 보여줬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결국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하고 나섰네요. 임박한 걸로 알려진 정부의 전세 대책. 과연 묘수는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집에 월세 살면 월세의 10에서 12%, 750만 원까지 돌려주죠. 앞으로는 각 기준을 완화해서 더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건 공급카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당기고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개념이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도 중형인 85제곱미터까지 올려서 전세 수요의 핵심인 중산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겠다는 거죠. 묘책의 간건은 결국 공급이죠. 그런 면에서 중형 공공임대로 중산층을 흡수해서 전세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중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정부의 대책들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양적으로도 현재의 절대적 전세 부족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는 취약계층 지원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며 자칫 월세 장려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세 물량 공급을 해결할 두 바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죠. 지금 문제는 큰 바퀴인 민간임대가 잘 돌지 않는 거고요. 전세 대책의 묘수도 바로 이 원인을 찾는 데 있을 텐데 23차례나 나온 복잡한 부동산 대책들 차분히 복귀해 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요? 뉴스예슬이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4.6도, 파주와 제천, 봉화와 장수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5.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점차 기온은 오르긴 하겠지만 모레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가 깨끗하고요. 하늘도 맑은 데다가 시정까지 좋은 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서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5.6도, 철원은 영하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안동과 대전은 2, 3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청주 16도, 광주 17도, 포항과 울산 1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